연휴 동안 미국 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월요일 신고가에 이어서 화요일 날에도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한 이후에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소폭의 하락세였고요. 나스닥 시장은 소폭의 등락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가 지났어요. 9월 19일 새벽 3시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발표를 하는데요.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유력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눈치 보기의 장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리 인하 발표 이전 다우지수는 미리 오른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소강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은 큰 변동성보다는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장은 월화수 쉬었기 때문에요. 과연 목요일부터 반등세가 나올 것이냐, 이와 관련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 키움증권의 전망 자료를 보게 되면요. 미국의 침체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것이다. 9월 FOMC나 BOJ 회의는 증시에 중립 이상의 흐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쁠 거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 해서 크게 좋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미국 FOMC와 그리고 일본의 BOJ에서 금리 결정 발표가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주가 및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에 유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의 FOMC도 중요하지만 일본의 금리 결정도 중요하죠. 이것은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신 정권의 전망을 보시면요. 역시 FOMC 플러스 BOJ는 엔화 변동성을 경계하자 이런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재 코스피의 레벨은 선행퍼가 8.4배, PBR이 0.9배 수준이기 때문에 디프 밸류 구간이다, 즉 초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코스피 2600 이하에서 매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미국 일본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엔캐리 청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가 3분기의 최저점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 조정 시에는 비중 확대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연휴 동안 미국 시장 다우지수는 또 신고가로 가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나스닥 역시 신고가는 아니지만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우리 시장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미국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는요. 한국 주식 순환시대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요. 지난 9월 13일 날 자료를 냈는데요. 왜 한국 시장만 부진한지를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한국 주가 수익률이 좋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NH투자증권에서는요.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를 4가지의 원인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행의 제한적인 정책 여력, 두 번째로 4분기부터 수출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 세 번째로는요. 한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의 주가 부진, 이것은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이 모두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낮아지는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도 4분기 가면서 낮아질 가능성이란 이야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우리 시장은 더 크게 하락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우리 시장은 반등폭이 비교적 작았다. 사실 느낌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한국 주식시장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시사했음에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여력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죠.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것이고요. 또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한국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가 미국이 금리나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디게 할 가능성, 이에 대한 우려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나라의 수출 둔화 가능성인데 하반기 또한 4분기부터는 더욱더 둔화될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수출 동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특히 반도체의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국내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기저효과 역시 축소 중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진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1등, 2등 종목이 모두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주가가 안 좋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 역시 안 좋다. 요 영향이 우리나라 시장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 연초 이후 코스피 지수는 4% 하락했지만 삼성전자는 17%나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2.9%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비중이 5.9%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두 종목을 합치게 되면요, 28.8%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종목이 코스피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도체 쪽이 당분간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원인으로는요, 기업 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국내 수출 기업의 earning surprise 기대감은 축소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4분기에 대한 전망 컨센서스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이 불안한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요, 당분간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베타보다는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테마 장세, 종목 장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코스닥 시장 부진의 원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수급적인 문제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지나치게 증가를 해가지고 공급 물량이 많아졌다. 즉 유통 주식 수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을 감안했을 때 코스닥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 9월 하순 그리고 10월부터 시작되는 4분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소극적인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크게 나쁠 것도 없지만 그렇다 해서 크게 좋을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4분기 연말까지 계속 우리 시장이 부진하기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크게 봤을 때 네 가지 원인과 관계없는 쪽을 찾으면 이것이 어려운 시장에서의 돌파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어쨌든 한국은행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소극적으로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추세적으로는 금리 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 두 번째로 수출 모멘텀 둔화인데요. 그렇지 않고 수출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즉 경기와 무관한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주가가 부진하지 않고요, 오히려 7월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쪽. 그 다음 네 번째로 개별 기업 측면에서 earning surprise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쪽, 이런 쪽이 결국은 어려운 시장에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이오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수출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의약품 수출액 추이를 보시게 되면요, 1월달에 비해서 8월달 크게 증가세가 나왔죠. 물론 중간에 약간의 들쭉날쭉한 부분들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도 의약품 수출액은 계속 증가세가 나올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인 주가 수준을 보더라도요, 7월부터 의약품 쪽은 상승 추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실적 부분을 봤을 때는요, 셀트리온의 실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24년 그리고 25년 서프라이즈는 이어진다는 측면이고, 특히 짐 벤트라의 매출 전망 또한 earning surprise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네 가지 원인을 다 피할 수 있는 이런 쪽은 바이오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종목별로도 실적 earning surprise 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셀트리온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셀트리온은 기술적인 측면과 수급적인 측면을 보더라도요, 7월 이후 의약품 주가가 19.88% 상승하는 동안 셀트리온은 6.03% 상승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에 대한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측면이죠.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수급이 받쳐줘야 되는 것인데요.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의약업종 전체적으로는 7,693억의 매수 우위였지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1,137억의 매도였다는 부분이 불안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9월 들어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즉 의약업종 전체적인 움직임과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모양이 똑같잖아요. 지난 13일 날은 의약업종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였지만 셀트리온은 매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방향성의 모양이 9월부터는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소외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은요. 7월달은 의약품 업종 전체와 셀트리온이 같은 방향이었지만 8월달 보시면요. 의약품은 추세적으로 조금 매도 쪽으로 간 것이죠. 이에 비해서 셀트리온은 매수의 방향이죠. 그리고 9월 들어서도 방향성 측면에서는 매도 쪽으로 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기술적인 소외에 따른 저가 메리트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9월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셀트리온이 7월 이후 다른 바이오 주식들에 비해서 못 올라서 상당히 답답했던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이후 계속적인 상승 추세, 그러면서 바이오 쪽에서는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선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유한양행과 SK바이오팜은 8월달 시세가 크게 나고 9월달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것이죠. 바이오주 전체의 움직임은 기술적 모양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도주 역할을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셀트리온이 만회 차원에서의 탄력성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연휴 이후 전체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를 하면서, 하지만 어려운 시장의 돌파 역할은 바이오, 특히 셀트리온의 선도 역할 가능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